약물의 역사에서 7번째로 향정신 약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성제 및 마약류 사용의 역사적 흐름입니다. 고대인들의 무덤에서 발견되어지는 특이한 상황 하나가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무덤에서 사람들의 뼈 주변에 꽃으로 장식했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해 꽃을 장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현대에 와선 이 꽃이 주는 의미를 보면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대에 와서 밝히는 것은 이러한 꽃들의 주성분이 현대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들의 주성분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마약류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마약류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향정신성 물질을 내포하고 있는 꽃이나 식물을 사람의 무덤 주변에 장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것들 중에 마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황은 오늘날 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와 비슷한 흥분제의 물질이 들어있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마황과 같은 식물은 대마초와 아편과 같이 강력한 물질들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정신 약물의 역사에서 프로이트의 스토리는 매우 유의미합니다. 젊은 날 프로이트는 자신이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의료센터에서 살해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36시간이나 대기 근무한 후라 매우 피곤했으며 피곤한 상태에서 발표를 듣는 것이 그에게는 매우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의사들 대신 와서 강의를 들어야 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했고 마음은 매우 울적하고 짜증스럽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의 생각은 의학 강의보다는 온통 애인 생각뿐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애인을 먹여 살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애인의 집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습니다. 언제 결혼이 승낙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현재 직장에서의 위치는 미래를 설계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는 조용히 발표회장을 빠져나와 병원 한쪽에 있는 간호센터에서 주사기를 가지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에 앉아 코카인이 가득 든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꽂습니다.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젊은 의사에게 무언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묘한 다행감이 밀려오면서 억눌렸던 힘든 생각이 잠시 동안이지만 사라지고 무언지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는 흐르던 눈물을 닦고 발표회장으로 향합니다. 때는 1884년 비엔나의 어느 병원에 레지던트로 있었던 젊은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아편류와 관계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향정신 약물의 역사에서 아편류와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아편은 주로 태국, 라오스, 미얀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기후가 덥고 노동력이 값싼 곳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이러한 곳들에서 재배되고 생산되어지는 아편은 약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1.2m까지 크는 1년생 식물로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혔을 때 칼로 열매의 표면에 칼집을 내면 흰색의 즙이 나오는데 이것이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산화하여 다음 날이면 딱딱하게 됩니다. 붉은색이 오래되면 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고 마치 타르처럼 검은색이 됩니다. 그 맛은 쓰고 막 잘라낸 건초 냄새와 같은 냄새가 납니다. 아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BC 3세기경이지만 약 BC 1200년경에 출토된 도자기를 보면 아편 파이프나 칼집을 낸 아편의 열매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아편이 사용되고 있었음이 증명됩니다. 그보다 앞선 연대인 BC 1500년경에 에버스 파피루스에 언급된 생아편에 대한 기록은
이미 아편이 훨씬 전부터 의료적 용도로 사용되어져 왔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아편은 의학적인 목적과 함께 개인의 향락적 용도로 남용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1520년에는 파라셀수스라는 의사에 의해 아편과 포도주 그리고 향신료가 조합된 의료용 음료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러드넘이라 부르게 됩니다. 라틴어로 높이 살만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은 아편팅크라 불립니다. 이것은 불멸의 보속이라는 찬사와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1680년에는 임상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 의사 토마스 시드넘이 페라셀수스가 만들었던 러드넘과 유사한 시드넘스 러드넘이라는 아편 음료를 만들었고 이것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그 후 약 2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편으로 된 음료를 마시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으며 아시아 이민자들 특히 중국인들이 피우는 방식으로 아편을 사용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는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치료법 중에 아편보다 더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때부터 의학적인 용도보다는 개인의 향락적인 용도로 남용이 되는 약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중국 사이의 아편 전쟁을 바탕으로 유럽에도 아편이 퍼지게 되었고 아편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확대된 문제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1800년대 중반의 아편은 주로 마시는 용도로 개발되어져 인기를 끌었고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처럼 아편을 피우는 형태는 매우 악하고 퇴폐적인 것이므로 상류 사회에서는 금했습니다. 단지 아편을 피우는 아편굴과 같은 것은 아주 퇴폐적이고 폐쇄적이고 저급한 문화의 하류층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여겨져 불려졌고 중산층 이상은 응접실에 앉아서 멋있게 아편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차별을 두었습니다. 당시 아편 음료는 값이 쌌을 뿐 아니라 사회에 무한정 공급되어집니다. 이 시기의 아편 중독자는 술 중독자보다 나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국인들은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이 음료를 먹였고 여러 가지 아픈 곳에 사용하였으며 떠드는 아이들에게 이 음료를 먹임으로써 조용히 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직접 양귀비를 재배하게 됩니다. 뉴햄프셔주, 버몬트주, 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캘리포니아주, 아리조나주 등에서 대량으로 양귀비가 재배되다가 이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1942년입니다. 1800년대부터 대량으로 남용되어 온 아편은 미국의 경우 여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적으로 남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여성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던 전통 속에서 여성들이 술 대신 아편 팅크와 같이 아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3대 1의 높은 비율로 아편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미국은 이렇게 1800년대를 지내오면서 알코올, 아편, 코카인, 담배 중독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1803년 독일의 제약회사 제르투르노는 생아편에서 노란색을 띤 백색 물질을 최초로 분리해냈는데 이것이 아편의 주된 유효 성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 신화의 꿈의 신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서 모리피움이라 불리웠다가 나중에 몰핀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몰핀은 생아편보다 10배나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제르티르노의 발견이 이 시대의 주요 업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몰핀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피하 주사기의 발명 이후부터입니다. 몰핀을 경구 복용하는 대신 혈루에 주사할 수 있었고 약물의 효과가 더욱 빨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몰핀의 발견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유럽의 보물전쟁에서
대량의 아편 정제와 경부형 몰핀이 지급되었고 결국 이러한 군인들의 몰핀 의존은 군인병이라고 불려질 만큼 심각했습니다. 1897년 독일의 바이엘사에 근무하던 양리학자 드레저는 그의 조수 펠릭스 호프만과 함께 두 종류의 신약을 개발합니다. 아세틸 살리신산과 디아세틸 모르핀으로 이 두 제품은 이후 100년 동안 세계를 움직인 약물이 됩니다. 아세틸 살리신산은 아스피린이란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고 디아세틸 몰핀은 사람들에게 더 호감이 가게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판매하게 됩니다. 드레저는 이 제품을 짐승들이나 물고기에게 실험을 해보고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 직원들인 노동자들은 이 약을 좋아했고 기분이 좋았으며 마치 자신들이 이 약을 복용한 후에는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을 관찰한 후에 영웅적인 헤로익이라는 뜻을 가진 약품명 헤로인을 만들어 판매하게 됩니다. 헤로인은 몰핀보다는 3배나 강력했고 몰핀처럼 의존의 효과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기침 억제제 그리고 폐렴과 흉부 통증을 없애주는 약물로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바이엘사는 정제, 기침약, 초콜릿향 헤로인 알약, 수용성 헤로인 소금 등의 많은 헤로인 계열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붐과 더불어 헤로인이 몰핀 중독 치료제로도 판매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대량 수입하여 제임스 미션이라는 곳에서 몰핀 중독자를 위해 무료로 헤로인을 나누어 주기도 했으나 1911년 헤로인이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영국 공정의약품집에서 밝혔고 바이엘사는 1913년 헤로인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드레저의 조수 펠릭스 호프만이 아스피린과 헤로인을 발견해냈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분배되지 않았고 다만 드레저만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드레저는 아스피린에 대한 흥미가 없었고 오직 헤로인에 전념했었으며 굉장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헤로인에 전념한 대가는 헤로인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헤로인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결국은 심장질환으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인과응보지요. 헤로인은 강력해진 법을 피해 암흑세계의 주인이 되는데요. 1914년 미 대통령 해리슨 법령 이후 미국에서는 아편이나 기타 마약류 사용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독자들은 더 이상 약물 피해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고 동정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편의 사용이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1920년 이후에는 미국 대법원의 여러 판결들을 통하여 결국은 의사를 통해서 아편제를 치료의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던 시대가 지나고 치료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아편제를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아편의 구입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밀수업자들이나 마피아 등을 통해서 밀거래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헤로인이 강력한 제재를 받고 단속의 대상이 되자 결국은 뒷골목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도시의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베트남에서 돌아온 군인들에 의해 더욱 가열화됩니다. 1971년 미국의 통계를 보면 베트남에서 돌아온 병사들의 11%가 이미 상습적으로 헤로인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22% 이상이 헤로인을 상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군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약 2% 미만의 의존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나 누구나 동의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현실 도피처로서 헤로인이나 기타 마약류를 의지하게 만들었지만 전쟁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의존도를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헤로인의 순도가 점점 높아져 더 이상 주사를 사용하지 않고 코로 흡입하거나 담배와 같이 피우거나 크랙 코카인과 헤로인을 섞어서 피우거나 헤로인을 달구어서 그 증기를 흡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향정신 약물의 역사에서 세 번째로 마약류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히로뽕이라 불리우는 메스암페타민은 일본에서 연구가 되어집니다. 일본의 과학자 나가요시 나가이 박사는 1887년 마황의 성분인 에페드린을 추출했고 6년 후에는 에페드린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추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약은 우울증, 기면발작, 파킨슨씨병, 간질 등에도 사용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사용되어지는데요. 실제로 걷잡을 수 없이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먹이면 유순해지는 효과 때문입니다. 마약류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들 중 히로뽕입니다. 물뽕, 아이스, 암페타민, 암페타민 고칠상, 암페타민 정제가 보이시죠? 이들 모두가 히로뽕입니다. 1927년에는 미국인 연구자 고든 알러스가 암페타민을 합성합니다. 이 합성의 성공은 마황을 원료로 구입하지 않아도 값싸게 에페드린 대체물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합성 암페타민이 바로 천식 건초열 치료제로 사용되는 벤제드린, 즉 암페타민의 상품명입니다. 이 약이 1958년에는 미국에서 연간 35억 정이 생산되었지만 1970년에는 약 100억 정으로 생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암페타민 합성물이 개발되었으며 덱스트로 암페타민 황산염은 벤제드린보다 2배 강한 덱스드린, 속칭 덱시스로 판매되었고 또 하나의 합성물인 펜메트라진은 프레루틴, 속칭 펠레스로 판매되었습니다. 1961년 비틀즈가 함부르크의 술집에서 8시간 동안의 장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프레루틴이었습니다. 암페타민을 합성한 고든 알러스는 1950년대 메틸렌 디옥시 메스암페타민을 연구했습니다. MDMA입니다. 원래 MDMA는 1912년 독일의 화학회사 머크사에서 합성한 물질인데 코카인과 더불어 아주 잘 팔리던 물질이었습니다. 고든 알러스는 이 약의 효능으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면의 세계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선전을 했고 결국 이 약은 아담이라는 속어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이것이 후에 엑스터시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는 마약이 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생화학자 알렉산더 슐긴이라는 사람이 이 MDMA를 연구하게 되었고 자신의 몸에 직접 투약하고 실험함으로써 이 약에 대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결국 이 약은 1970년대에 투병말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오랜 세월 불평불만 등 부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자 서로 간에 이해하고 좋아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약품보다는 다른 용도로 남용되는 마약 제품으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엑스터시가 부상하기 전 LSD, 리세르그 엑시드 디에틸 아미드가 세상을 휩쓸게 됩니다. 이 약은 스위스 바젤에 있는 제약회사 산도스사 연구팀의 아르투르 슈톨 박사에 의해 1918년 발견되어집니다. 맥각균에서 활성 성분을 추출해냈고 그의 조수 알베르트 호프만이 연구를 이어받아 1920년대에 맥각균과 관련된 물질을 합성해낸 뒤 편두통, 부인병, 노인병 분야에서 양리 효과를 실험했으나 산도스사는 이 연구가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여 1938년 연구를 중단시킵니다. 약물의 열사를 살펴보면 코카인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를 통해 전파되었고 엑스터시는 빗나간 생화학자 알렉산더 슐길에 의해 전파되었다면 이 LSD는 미국 뉴욕의 영국문화대사 마이크 홀딩스 헤드에 의해 전파된 것입니다. 호프만은 1943년 4월 25가지 화합물의 최종 단계로 LSD-25를 합성해 냅니다.
호프만이 동물에게 주사하여 실험을 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주사 바늘이 자신의 손에 찔렸고 그때 경험했던 이상 현상을 기억하고 자신의 몸에 직접 이 약을 투약하여 고의적인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1943년 4월 19일 LSD 0.0001g의 물 10cc를 탄 희석액을 자신에게 주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LSD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내는 마약류인 것입니다. 호프만은 주사를 맞은 후 40분 정도 두 문장을 이어서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간 감각을 잃었다. 주변의 환경이 변했다.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등의 경험은 그에게 또 다른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홀링스 헤드는 산더스사로부터 5,000회 투약 분량의 LSD를 주문했고 결국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요네즈 병에 담아놓고 손님들을 초청해 즐깁니다. 홀링스 헤드의 마요네즈 병은 유명해졌으며 이 파티에 초대되었던 사람들 중에 하버드 대학 정신과 교수인 티모티 리어리 박사가 있었고 그는 이 LSD에 심취했으며 가는 곳마다 이것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리어리 박사는 파티를 자주 열었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유로 하버드에서 해직되기도 했으나 그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주식 중개인 윌리엄 멜런 히치코크라는 갑부의 후원에 힘입어서 뉴욕주의 한 저택에 카스탈리아 재단을 설립하고 LSD를 홍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이클 홀링스 헤드는 런던의 세계 환각제 센터를 설립했고 리어리는 1960년대에 LSD가 인기를 누리자 LS계의 정신적 지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리어리는 마약법으로 투옥과 석방을 계속했지만 그는 마약은 21세기의 종교다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흡입하라, 명상하라, 사라지라 라는 그의 교실을 따르는 종교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이때에 리어리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LSD를 복용하고 취한 상태에서 반정부 반문화 시위와 관계 있는 교시들을 남기고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시 마약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되는 약물의 역사입니다. 향정신 약물의 역사에서 네 번째로 디자이너스 사이코액티브 케미컬, 즉 디자이너 약물입니다. 디자이너 약물이란 법률망을 교모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약물로서 1970년 규제약물 조약에서 발표한 내용에 근거하면 특정 향정신 약물은 그것의 화학적 특성의 공식에 따라서 정해지고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러므로 약간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기 위해 만들어진 향정신 물질은 그 규제 약물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으며 마약 단속청에 의해서 규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규제 약물 조항이나 마약 단속법의 법률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화학자들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화학자들은 마약과 같이 전통적 규제 약물과 비슷하나 향정신 효과를 내고 있으나 약간 다른 화학 공식을 가지고 있는 약물들을 발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런 다음 돈을 받고 향정신 약물 거래자들에게 이러한 약물들을 제조해서 유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자이너 약물들은 비처방 또는 처방된 항우울제들을 가지고 디자이너 약물들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온 많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이 디자이너 약물로 황홀한 경험을 강화시키거나 연장시키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합성으로 인해 향정신 약물을 혼합 복용함으로 인한 치사율도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과거의 법에서는 그들이 불법 물질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확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디자이너 향정신 약물들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을 체포하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약물들을 복용한 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몇몇의 새로운 법률안들이 통과되었고 그러한 상황들을 조사 수행하기 위한 단속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향정신 물질을 규정한 새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종들이 세계 각처에서 계속해서 개발되어 유통되었기에 조사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물의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약물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약물의 역사 중 고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황하 문명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는 황제 신농씨가 다양한 풀과 식물들을 맛보고 백성들에게 약의 근본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의 암페타민은 그 근원을 5,000년 전 중국의 마황이라는 약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황은 천식 발작 및 기타 호흡장애 등의 질환에 기관지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 전설에 따르면 이 약초를 최초로 발견한 신농 황제는 차와 마리화나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중국 장준경이 저술한 상한 잡병론은 전란을 거치면서 일부 요실됐고 지금은 상한론과 금괴 요략으로 정리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중국 약물의 고전 역사입니다. 고대 중국의 약에 관한 지식은 3세기 무렵 후한에서 삼국시대에 걸쳐 지어진 신농 본초경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원서는 소실되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중류 본초 등의 책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농 본초경은 중국 최초의 약물학에 관한 전문 서적으로 본초경 또 본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내용은 6세기 초에 중국 양나라 도홍경이 중보하여 줄을 단 의서인 신농 본초 경집주에 의해 알 수 있는데요. 365종의 약물을 상중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약은 불로장수의 약으로 인삼, 감초, 지황 등 120종이고요. 중약은 질병의 예방과 체력 증강용으로 갈근, 당기, 작약 등 120종이며 하약은 주로 치료약으로 바나, 길경, 하고초 등 125종입니다. 중국 약물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중국 약물과 의학입니다. 사실 서양 의학의 그리스 시대보다 더 확실하게 문헌상의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중국 약물의 역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중국의 전설적인 사망 5제 가운데 신농 황제의 이야기인데 그는 국가를 세우고 관제를 정하고 문자를 만들었으며 농사와 약초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국 사기의 기록자 사마천은 사망시대는 역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오제본기로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국 신화에 나타나는 사망은 신농 복희 여화를 말하고 오제는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임금을 말합니다. 황제 내경은 지금부터 2200년 전쯤에 쓰여졌다고 전해지는데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은 기원전 200년에서 5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황제 내경에는 벌써 맥을 짚는 방법과 해석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혈액순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혈액은 심장의 조절을 받고 있는데 잠시도 쉬는 법이 없이 계속해서 온몸을 돌고 있다. 근대 유럽에서 영국의 윌리엄 하비가 1628년에 와서야 혈액순환에 대해 입증했는데 고대 중국 의학에서는 혈액순환에 대해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약물의 역사에서 세 번째로 고대 중국의 치료 전통을 보겠습니다. 질병을 낫게 하거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주문을 외고 귀신을 쫓는 의식이 있었고 약초를 복용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종류를 의학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라고 할 때 치유가 의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자연 법칙에 따라 인간과 질병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대 의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이해와 치료 못지않게 초자연적인 힘과 신앙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합리적인 설명이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록들은 일찍부터 자연 법칙에 의해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는 쪽에서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대 중국 치료 전통을 보시겠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지금의 호남성 지역의 귀족 출신 가족의 묘가 발견되었을 때 14권의 치유에 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며 마왕태에서 출토된 문헌들이 그 이전 시대로부터 내려온 것들이라고 할 때 그 시대에 주로 병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지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형태의 영이나 귀신의 작용이었고, 둘째는 여러 가지 형태의 벌레나 미생물이었습니다. 곡식에 벌레가 들끓으면 썩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피부가 곪거나 썩는 것을 보고 미생물의 존재를 생각한 것입니다. 서양에서 미생물의 존재 발견이 19세기였다면 고대 중국 사람들이 인체의 질병 원인으로 미생물을 말했다면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병인론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사용한 치료법은 주술적 주문이나 토하고 땀을 내게 하는 요법, 약초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요법 등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인들은 200종이 넘는 자연 성분을 주로 식물에서 얻었으며 여러 과정을 거쳐 알약이나 가루약, 입욕제, 고약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3세기 중국의 상황이었다고 할 때 이후 100년에서 20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중국 의학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시기에 중국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존재하는 내재 법칙을 인지하고 만들어냅니다. 평소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미생물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도 하나의 생물종이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총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미생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답니다.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주는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미생물이 인간에게 이롭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인간에게 해롭거나 때로 치명적인 미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약물의 역사 네 번째로 중국 의학 발달 배경입니다. 유교와 도, 음행오행론, 고대 중국의 침술, 중국의 본초학, 중국의 의사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교와 도입니다. 중국 의학의 발달 배경은 소용돌이 치는 춘추 전국 시대에 전통 체계와 질서를 염원하는 사상으로서 발현된 유교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울 운슐트는 그의 책 의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법을 적용함으로 예가 일어난다. 예를 행함으로써 질서가 시작되고 예의 회복에 입각한 공자의 새로운 도덕관을 수용하여 행위의 도식화와 결합시킴으로써 공자가 생각한 질서와 통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에도 잘 들어맞는 사회 철학의 윤곽이 전개되었으며 이것은 기원전 221년 전국시대에 이어 나타난 통일된 고도의 복합제국에 가장 적합한 기반이었습니다. 음양오행론에서의 발달 배경은 고대 중국에서 사물에 대한 상호 연관성과 그 연관성의 규칙을 기초로 한 이론이 생겼고 이 이론은 의학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과 의학의 기본 이론을 규정짓는 것은 음양오행론입니다. 이는 자연 만물을 즉 어두움, 땅, 차가움, 여성 등과 양, 빛, 하늘, 열, 남성으로 나누고 질병을 음과 양의 불균형으로 이해하며 치료는 음양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중국 의학의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고대 중국 의학에서 침술은 본초학과 함께 생명의 기운과 힘을 운반하는 기의 통로가 인체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로가 온몸에 연결되어 어느 지점에 병이 생겼을 때 그것과 연결해 주는 통로를 침이나 약으로 뚫어 그 길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사용했는데 1822년 안전성을 이유로 금지되었다가 최근에 이르러 다시 부활하여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의 본초학은 신농 본초경으로 현존하는 최초의 약물학 저서로서 신농은 사망 중에 한 사람으로 중국의 농업과 의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이 책은 약 3세기경에 쓰였는데 365가지의 약초와 약물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본초학은 1000년 가까이 의학에 편입되지 못하다가 11세기 이후에 이르러 다시 발전하게 됩니다. 중국의 대표적 의사들 중 편작입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중국의 의사인 편작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편작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진료 활동을 했는데
제환공을 처음 아련한 자리에서 환공에게 병이 있으니 바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공이 전혀 병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병이 있다고 말했으니 편작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결국 제환공이 죽고 난 뒤에야 편작의 진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중국의 의사들은 서양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병적 기전까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의사 중 두 번째로 장준경은 편작 이전 기원전 200년경 중국의 히포크라테스로 불리워집니다. 그는 환자의 병세를 자세히 관찰할 것과 증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어 뒤에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장준경은 체내에 약물이 이동하는 특정 경로가 있어서 그 경로를 통해 효과 부위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경험적인 약물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한 노력들이 과학적인 본초 이론의 첫발을 시작했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